다시 한번. 예.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서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대기 중에서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질소고, 그다음에 산소가 그다음이고, 탄산가스는 거의 안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산가스가 과학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0.04% 이루고 있는데, 그 ppm으로 따지면은 한 400ppm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탄산 시비 관련해서 우리 온실 운영할 때 온실 내부는 그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그 항상 결핍이 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탄산가스의 농도는 우리가 400ppm 정도라고 알고 있어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혈하고 자멸이 있는데, 현혈은 온도계에 보이는 온도가 현혈이고, 자멸은 온도계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자멸인데, 숨어져 있는 열인데, 현혈이라는 거는 만약에 온실이 온도가 40도인데 물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40kJ이 바로 현혈이 되겠고요. 에너지 총합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현재 온도가, 현재 이 공기가 에너지가 kg당 100kJ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온도가 40도라고 하면은 약 60도 정도, 60kJ만큼의 바로 자멸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 에너지에서 현재 온도를 빼면은 그게 자멸의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현혈 자멸할 때 킬로그램으로 따져요. 킬로그램. 그러니까 공기 1kg당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냐를 따진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그러니까 식물체, 그러니까 물은 1kg을 증발할 때 약 2,500k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해요. 1kg을 증발할 때 2,500kJ이 필요하다. 굉장히 큰 에너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2,500kJ를 알고 계시고요. 일단 증발열이 2,500kJ이다. 1kg 증발할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대류라고 했는데, 복사열은 뭐예요? 어떤 거죠? 공기를 통하는 열이에요? 아니면 공기를 통하지 않고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열을 말해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고, 공기 형태로 전달되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걸 우리가 대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사열과 대류열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은, 복사열은 공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복사예요, 그럼 대류예요? 복사죠. 예, 공기를 통하지 않고 그거죠. 그 우주를 통과해 갖고 그냥 열로 전달되는 거니까, 빛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100% 복사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복사열이 이런 표면에 닿아서 표면의 온도를 높이면은 그것이 대류열로 바뀌게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열과 대류열의 차이가 뭐냐? 복사열은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대류열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걸 우리가 대류열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에서 이제 우리 그냥 하나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사 냉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복사 냉각. 그래서 방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복사 냉각은 뭐냐면은 온실 내부에서 식물체에서 바깥으로 뺏기는 것을 복사 냉각 또는 방열이라고 하는데, 흐린 날 많이 뺏겨요? 맑은 날 많이 뺏겨요? 똑같이 외부 온도가 영하 5도예요.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야. 근데 맑은 날 많이 뺏길까요? 흐린 날 많이 뺏길까요? 복사 에너지를. 맑은 날 많이 뺏긴다, 그렇죠? 같은 5도라도, 영하 5도라도 흐린 날은, 저 하늘은 영하 40도잖아요. 그 하늘을 가리기 때문에 구름이 있으면은 복사열을 덜 뺏긴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 우리가 5월달 외부 온도가 13, 14도가 된다 하더라도 커튼을 쳐야 되는 이유가 복사열이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친다고 했어요. 흐린 날은 커튼을 굳이 안 쳐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흐린 날은 구름 자체가 커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맑은 날은 커튼을 통해서 식물체가 복사열을 뺏기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흐린 날 복사에너지가 많이 뺏겨요? 맑은 날 많이 뺏겨요? 맑은 날 많이 뺏긴다. 이거는 한거 머릿속에 갖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온실을 돌릴 때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2학년 1학기 때 반복해서 할 거 또 할 거니까요. 이거 조금 더 추가해 갖고 할 거니까요. 이거 너무 어렵긴 한데, 근데 지금 이거 우리 옛날에 저희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머릿속에 풀고 지나가도 나중에 할 때 생각나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일단은 이거 한번 하고 2학년 1학기를 또 할 거니까 이 내용 비슷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태서 할 거니까 그냥 오늘은 용어 개념 정도만 알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사열은 공기를 통하지 않고 빛으로 전달되는 것, 대류열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 그러면은 식물체 온도를 높이고 싶어요. 그럼 복사열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대류열 높은 게 좋아요? 복사열이 높아야 식물체 체온이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빛이 형태로 전달하니까 공기 만약에 대류열로 가면은 공기를 덮인 다음에 다시 식물체를 대표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사로 난방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갔죠. 그냥 도식도인데 야간 복사 열 뺏기는 것들 이게 뭐예요? 복사를 뺏기는 것이 하늘로 측면으로 차가운 곳을 보고 뺏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사 냉각 야간 복사열을 유액으로 뺏기는 것들이요. 그래서 뺏기는 걸 막기 위해서 뭐래요? 커튼을 쳐갖고 하늘을 못 보게 하면은 바깥을 못 보게 하면은 커튼을 통해서 식물체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하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절기 때 거실에 앉아 있으면은 커튼을 치고 앉아 있는 거하고 커튼을 닫고 앉아 있는 거하고 커튼을 열고 있으면 더 춥게 느낀다고 했죠. 공기 온도는 똑같은데 사람이 더 춥게 느껴진다는 거 왜 그랬다고 했어요? 사람이 복사열이 바깥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 손실로 인해서 사람이 더 춥게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요새 아파트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하고 아니면 단독주택도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서 겨울에 그 알루미늄 은박지 있잖아요. 은박지로 된 그런 그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비닐 중에서 알루미늄이 씌워지는 게 있어요. 이거 갖다가 베란다에다가 치게 되면은 그 베란다에 식물들이 훨씬 덜 죽거나 냉해를 덜 받게 돼요. 이것만 해줘도 돼요. 왜냐면 바깥으로 식물체가 복사 냉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거든요. 하나 생활의 지혜를 알려드리면은 커튼을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마감 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류는 뭐라고 했어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라고 했죠.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고 태양을 통해 빛을 통하는 것이 복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류 현상 중에서 보게 되면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다 알고 있죠?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뭐 온도에 따라서 이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그 앱 하나 깔면은 다 나와요. 거기에 공기 무게가 온도에 따라 공기 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어때요? 10도씨는 1.25kg, 그 다음에 30도씨는 1.26kg이죠. 1立方미터의 공기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1.2kg 정도 얘기를 해요. 10도부터 30도까지 평균 되면 얼마예요? 한 1점이 나오죠. 그래서 머릿속에다 이거 말고요. 내가 딴 거 모르겠고 온도에 따른 거는 공기가 무거워지면은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가벼워지고 차가우면 무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온실에서 얘기하는 건 10도씨부터 35도 정도 얘기를 하니까 보통 1.2 정도를 얘기를 해요. 1立方미터의 공기의 무게는 약 1.2kg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요. 일반적으로. 제가 문제 낼 때 틀린 거에 대해서 공기는 뜨거울수록 가볍다. 맞죠? 공기 10도씨에 30도씨의 평균 무게는 1.5kg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보통 1.2kg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식물을 키우는 우리가 보통 15도씨에서 보통 4도씨를 정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1.2 정도를 잡으면 거의 대충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라는 건 뭐냐? 전도 용어의 개념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전도는 대류는 공기를 통한다고 했죠. 예. 복사는 빛으로 간다고 했죠. 예. 전도는 뭐예요? 물질. 여기가 유리가 있어요. 유리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얘가 뜨겁고 얘가 차가우면은 이걸로 통과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걸 전도라고 해요. 우리 배웠죠? 전도. 교회 다니잖아. 전도가 뭐예요? 옆에 사람에게 붙여 하는 거죠. 그 전도 얘기예요. 똑같은 전도 느낌이. 오케이요. 그러면 전도는 뭐다? 공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통과하는 거죠. 물질로 옮겨지는 것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용어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보면은 전도, 피복제를 통한 전달, 대류는 공기 이동, 복사는 물체로 직접 열이 전달되는 건데 우리 빛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고 레디에이션이 빛이잖아요. 레디에이션이.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환기전이라는 건 틈새 환기라고 할게요. 이제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때 열이 뺏기는 것들, 그 다음에 지중전열은 땅속으로 뺏기는 것들. 이건 뭐 이름만 알아도 알겠죠. 환기전열 하면은 환기로 뺏기는 열. 그 다음에 지중전열 하면은 땅속으로 뺏기는 열. 이거는 요거만 이 용어를 쓰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마니아트리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 하나가 앞에 요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시험을 어렵게 내면 여기다 가로치고 확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할게요. 그냥 맞냐 틀리냐만 할게요.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 정도가 필요해요. 1g의 물을 1도씨 필요할 때 우리가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죠. 1칼로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칼로리를 안 쓰고 우리가 줄로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2줄 얘기해요. 4.2줄. 1칼로리가 4.2줄이에요. 4.2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0도씨 물하고 10도씨, 아니 10도씨 물하고 20도씨 물하고 몇 킬로줄 차이나 1kg 물이 1kg예요. 물이 1kg에서 에너지 차가 얼마큼 나는 거예요? 10도씨하고 20도씨하고 4.2kg라고 했죠. 여기다가 1칼로 올라가지만 보통 그거를 1도씨를 4.2kg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제가 뒤에다 써놨나? 이거 써도 돼요. 그냥 4.2kcal 1칼로리는 4.2kg라 써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도씨 10도씨 물과 20도씨 물은 약 42kg의 차이가 나죠. 예. 그 다음에 근데 물은 1kg의 물은 약 2,500kg의 차이가 나고요. 엄청난 큰 얘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이거는 열수지에서 자멸현을 얘기했죠.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자멸이 돼요, 현열이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됐어요. 그럼 자멸이 된 거예요, 현열이 된 거예요? 자멸이 됐죠. 수증기가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어요. 현열로 바뀐 거죠. 우리가 히팅펌프 나오죠. 우리가 공격 히팅펌프, 에어컨 얘기를 할게요. 에어컨에도 내가 이거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뜨겁고 습한데 이걸 바깥으로 뺐어요. 그러면 현열을 수증기를 빼서 수증기를 갖고 바깥으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자멸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버린 거죠. 수증기를 갖다 빼버린 거예요. 그럼 온실이 방 안이 시원해져 그러면요. 반대로 지금 현재는 오피스 대필 때 보면은 에어컨을 갖다가 난방으로 쓰고 또 어떤 때는 에어컨을 쓰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온풍을 쓸 때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있는 수증기를 물로 바꾸고 반대로 수증기가에서 물로 바뀔 때 나온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방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자멸이 현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물로 될 때는 현열로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자멸이 되고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증기가 된다 그러면은 현열이 자멸로 바뀐다.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할 거예요. 말로. 그 다음에 수증기가 물로 된다. 자멸이 현열이에요? 수증기가 물로 된다? 수증기 물 되면 이제 현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용어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제 학교 1, 2, 3, 4, 5번 해갖고 1, 2, 3, 4번 해갖고 그러면은 다 맞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 들은 분들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웃으시는데 수증기가 물로 되면 현열 자멸, 수증기가 물로 되면 현열, 물이 수증기가 되면 자멸. 1kg의 물은 몇 킬로줄? 그러니까 1kg이 수증기로 될 때는 몇 킬로줄의 자멸이 돼야 돼요? 2,500kJ. 엄청난 큰 에너지요.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가고. 요게 재밌는 게 요건 1.3kg 있잖아요. 1.3kJ. 왜냐면 1.3kJ예요? 이거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이제 여기 보죠. 아까 1kg의 공기는 4.3kg라고 했죠? 이거 잘못 썼네 이거 잘못 썼어 이거 4.2가 이거 잘못 쓴 거 이거 4.3kg에 이거 4.3kg 4.3 이거 오타 4.3에 4.3 예. 이거 4.3이라고 써놨는데 만약에 저기 수업
뭐 수업 안 듣고 이거 보고서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 볼 것 같진 않지만 4.3이요. 근데 아까 1kg은 4.1이라고 했는데 얘는 왜 4.3이라고 하죠? 왜? 공기는 1.29파라고 했죠. 부피는. 그러니까 부피 1立方미터는 1.2kg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거 5탄 한테 넘어가고 이 앞에 2,500kg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대가 약하면은 평균 온도를 높여야 낮춰요? 토마토 오이 구간에 모든 작물에서 낮춘다. 세력이 강하면은 올린다. 이제 여기서 이제 초대가 약하다 평균 온도를 낮춘다고 했죠. 생장 속도가 느리다는 천천히 큰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그러면 평균 온도를 높인다. 영양 생장이 강하다. 이건 뭐예요? 꽃이 안 피고 잎만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편차를 높인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환경 관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초대가 약할 때는 온도를 낮추고 초대가 너무 생장 속도가 느릴 때는 평균 온도를 높이고 초대가 너무 강할 때도 평균 온도를 높이고 영양 생장이 강할 때는 온도 편차를 늘려주고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광은 저희가 넘어갈게요. 광은 제가 여기 요거 광은 입자의 성질도 있지만 파장의 성질도 있다고 했죠. 입자와 파장의 성질을 각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할 때 입자와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광을 나눌 때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할 때 뭘로 나눠요? 나노메터로 나누죠. 몇 나노메터 이상은 가시광선, 몇 미터 이하는 뭐 적외선, 몇 나노메터 이상은 자외선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뭐예요? 나노미터는 파장의 영역이잖아요. 나노미터는 길이니까 파장이죠. 파장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로몰이라고 해서 퀀텀, 그러니까 파센서라고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거 있죠. 파는 뭐예요? 식물체가 광합성하는 광이잖아요. 파광은 퀀텀미터로 해서 마이크로몰로 따지거든요. 마이크로몰이라는 단위는 입자라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면은 광은 파장도 되지만 입자도 된다는 얘기죠. 파장과 입장의 영역을 다 갖고 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산란광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산란광 때 광은 파장의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입자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건 에너지를 계산할 때 퀀텀 입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이 나오는 그 양자가 바로 이 광 입자예요. 그래서 퀀텀 할 때 그 퀀텀을 얘기를 할 때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자가 그러니까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숫자죠. 우리가 뭐 셀 수 없지만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빛은 입자의 성격도 갖고 있고 바로 또 파장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하고 이제 둘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광의 4대 요소는 뭐 광질이라는 거는 파장이죠. 파장. 녹색광이냐 적색광이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 광질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광질을 얘기할 때 광질하면은 어떤 걸 준다고 하면은 파라고 하는 광. 그러니까 흔히 광합성 광이 높으면은 광질이 좋다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광질이 좋다 그러면은 파의 비율이 높다 얘기를 하고 광량은 뭐예요? 빛이 세기. 와트로 계산해요. 와트로. 그러니까 광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마이크로 파장으로 계산하는데 또 광질 중에서도 파를 얘기하기 때문에 몇 마이크로몰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광질은 파장의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량, 연기는 밤낮의 길이, 광의 방향은 산란광과 직달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직달광, 산란광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빛이 세기, 일장, 낮의 길이, 광질은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얘기하고 광의 방향은 직달광이냐 산란광이냐. 그러면은 광의 방향을 할 때 직달광, 산란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광의 방향은 직달광과 산란광을 이야기한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다음에 광질은 광의 파장을 얘기한다. 맞죠? 광질은 적외선, 가시광, 적외선 파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비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질이 달라지죠, 이것들요. 광도는 우리가 단위를 보통 와트를 사용한다. 광도요? 광도, 광의 세기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자외선 가시광 적외선이 있고 380에서 740m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UV가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외선은 일단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야 짧아요? 길죠. 그리고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죠. 보통 우리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파장이 짧으면은 자외선으로 가고 얘보다 파장이 길면은 적외선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근적외선 하잖아요. 근적외선, 적외선의 근. 우리가 자외선은 뭐예요? 보라색 썼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자외선은 어느 쪽이에요? 보라색에 가까운 광이죠. 그 다음에 적외선은 어느 쪽에 가까운 광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도. 그 적외선. 그러니까 적색광의 바깥에 있는 광, 그러니까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뭐야? 자색의 바깥에 있으니까 바로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놓고 보통 이거 볼게요. 400에서 700 나누라고 했죠. 파광이. 우리가 파라는 건 광합선 유효광선이거든요. 파가 400에서 700이에요. 그러면은 가시광선 볼게요. 380에서 740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데 가시광선을 그냥 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고 파가 오는데 얘는 380에서 보면은 조금 더 넓게 넓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을 그 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들이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죠. 50%, 45%가 파이고 55% 정도가 그러니까 가시광선이거든요. 적외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변할까 안 변할까요? 비율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죠. 여기서는 참고로 여기는 책에는 여기는 안 써놨지만 제가 뒤쪽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미리 얘기하고 와요. 뒤쪽 얘기를 안 할 거니까. 흐린 날은 파의 비율이 높아요. 적외선이 비율이 높아요. 흐린 날은 파의 비율이 더 높다. 파의 비율이 높다. 맑은 날보다. 그러면은 광질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광질은 좋죠. 광질은 좋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책에 보면 흐린 날 광질이 좋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광질은 좋죠. 양이 적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굉장히 고급 식품을 먹었는데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조금 줘갖고. 그러니까 광질은 흐린 날이 더 좋아요. 근데 광양이 부족하죠. 절대량이.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낼 거예요. 흐린 날의 광질은 좋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는 광도는 낮다. 이걸 맞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또 하나 이거 다 무시해도 좋아요. 근데 볼게요. 뭐가 있어요? 파가 전체의 43% 뭐야? 적외선이 54%죠.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보게 되면은 파의 비율이 43%, 그다음에 적외선 비율이 54%죠. 우리가 자외선은 우리가 무시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온실을 운영할 때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과 파와 우리가 적외선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한다. 이것들을 파가 43% 정도고 적외선이 54%죠. 두 개 합치면 얼마요? 97%죠.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앞에 나머지 UV는 일부밖에 안 돼요. UV는 대부분이 다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은 적외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업에서는 열선이라고 불러요. 열선. 왜 열선이요? 열만 내니까. 얘는 다른데 이용할 거 없어요. 열만 여기 열만 나오기 때문에 열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요. 적외선이 광 에너지의 50% 이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반적으로 할 때, 앞으로 빼야 돼.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를. 가시가 아닐 때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적외선이 태양광 에너지의 50%가 넘어간다. 맞죠? 이거는 맞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좀 넘어가고요. 여기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와트 광량을 얘기할 때 마이크로몰이라는 건 파라고 했잖아요. 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가 와트를 표현했죠. 여기는 와트와 파고에 있는데 파가 이거는 이제 뭐 과학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실용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보면은 와트 센서가 내가 파 센서밖에 없어요. 파 센서가 와트 제가 이제 와트하고 파 센서가 있는데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지금 파 센서 와트 센서 고장 나갖고 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학생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파 센서를 보여드렸잖아요. 파 센서 딱 찍고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 하면은 와트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다시 한번 지난번 시험 냈었는데 보면은 한 750와트예요. 그럼 몇 마이크로몰이에요? 아니죠. 2배 곱하기 예, 마이크로몰은 2배죠. 얘가 20와트죠. 몇 마이크로몰이에요? 한 40 마이크로몰 정도 되죠. 너 곱하기 2 하면 돼요. 대충. 제가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좀 많이 틀렸더라고 생각보다. 제가 2배 하라고 했는데 2배 와트 곱하기 2 하면은 마이크로몰이에요. 뭐 단위가 우리 옛날에는 단위 시험까지 냈는데 단위 틀리면 다 객관식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주관식이면 우리 이거 마이크로몰까지 표시 안 하면 다 틀렸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여기서 이거는 꼭 해야 될 이거 한번 볼게요. 와트하고 줄하고 표시할게요. 1와트 100와트가 있어요. 100와트가 1초 동안 왔으면은 이게 몇 줄이에요? 이게 100줄. 100줄. 줄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누적 개념이에요. 와트는 누적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희는 일단 시간 개념으로 이거 시간이 들어간 개념을 써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이제 물어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와트의 광이 1시간 동안 왔어요. 100와트가 이거는 저기 1시간 일단 1시간이에요. 이건 제곱미터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줄로 한번 바꿔보요. 줄로. 그러면은 와트니까 36만 줄이요. 100 곱하기 3600을 그러니까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이 되고 그러면은 36만 줄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제곱미터예요. 이거 제곱미터예요. 현재는 제곱미터예요. 얘는 그럼 이걸 36만 줄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36만 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메가로 바꾸면은 메가가 이거 36만을 갖다가 다시 센치 제곱미터로 바꿀게요. 제곱미터하고 센치 제곱은 몇으로 나눠야 돼요? 100으로. 만으로 나눠야죠. 만으로. 그러면은 만으로 내면은 36줄이 되겠죠. 36cm 제곱미터도 36줄.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기록되는 건 요걸로 기록되잖아요. 요거를 해서 얘는 와트는 제곱미터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시 줄로 바꿀 때는 센치 제곱미터로 바꿔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요걸 한번 내보면은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겠죠. 여기 지금 한번 냈으니까. 네. 100와트가 1시간 동안 들어오면은 단위가 몇 센치 제곱미터나 몇 줄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왜냐면 이걸 왜 하냐면은 어떤 건 와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바꿔놔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200와트예요. 하면 200와트? 200와트로 바꾸면은 똑같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2줄이 나오겠죠. 요거를 그러면은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하나 내가 단답형으로 한번 단답형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광이 없으면은 광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보면 우리가 보통 1800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오이 같은 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를 얘기하냐면은 채소 중에서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가장 많은 광을 요구해요. 다른 뭐 딸기라든가 뭐죠? 상추라든가 이런 거는 얘보다 광이 더 적어야 되거든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보통 1600에서 1800줄 정도 우리가 적정 누적 광량이래요. 일요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1800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안 좋아진다고 한 이유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가 보통 1800줄 정도가 한계로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800줄 정도 광이 너무 많아도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연면적이
우리가 산란광, 직달광에서 산란광일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흐려지고 흐려지고. 그 다음에 직달광일수록 어떻게 직달광이 가까울수록 어때요? 그림자가 더 없어요. 진해지죠. 예. 진해지죠. 그리고 아니, 직달광일수록 그림자가 클까 작을까요? 작죠. 이 직달 작아지고 산란광일수록 그림자가 더 넓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은 맑은 날, 흐린 날, 우천시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산란광이 많아질수록 그림자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흐린 날 같은 경우는 흐린 날은 산란광이다. 흐린 날은 구름이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란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직달광은 작물 부위에 따라서 광량이 달라서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은 생장점에 햇빛을 제일 많이 받을 거고 아래쪽에 햇빛을 적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직달광은 위치에 따라서 광량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광도, 그러니까 광이 강한 시기에 산란광을 쓰게 되면은 배꼽소금과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광에 의한 그 피해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광이 너무 세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줄여줄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직달과 산란과 구별하는 거 얘기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가 광고하게 이거 안 되겠다.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다. 혹시 그 문제도 이거에 25문제인가요? 25문제. 더 낼까요? 25문제. 시험은 그러면 몇 시쯤 보나요? 똑같은 시간에 볼 건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제 같은 시간에 보려고 그래요. 세 개를요? 네, 세 개는 수업 있는 날. 수업 있는 날 같은 시간. 예를 들어 2시, 9시, 9시. 좋죠. 보통 뭐 1시간이면 다 끝나다 보면 끝나죠. 1시간 정도면. 그래서 봐도 수요일 날은 잠깐 저기 좀 갔다 올 수도 있고 토요일 오후에 희망자에서 많이 가도 괜찮아요. 저기 팜팜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6일 농장이나 봐서 양쪽 전화해봐가지고 재배사가 있으면은 인근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6일 농장으로 가라고. 팜팜은 좀 저기 다음에 가고. 아 6일 농장에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어갖고 김결의 시장을 만나보면 되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채광 커튼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커튼의 조건에 얘기할 때요 보면은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요. 내구성이 좋아야 되죠. 사용이 편리해야 되고 채광 시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야 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늘을 만들지 않아야 되며 그 다음에 차광 커튼은 아래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습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래 위에 것들은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거 요거 습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가다 옥스포드 광목천을 갖다가 커튼 쓴 사람들 있거든요. 큰일 나요. 그거는 물이 젖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거는 엄청 생기지 않나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물을 먹어서 보온 효과가 없어요. 물을 먹으면. 그래서 이게 첫 커튼 조건에서 차가운 커튼은 습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해놓고 내가 틀린 말로 여기다가 이제 차가운 커튼은 습기를 잘 먹어야 된다. 뭐예요? 틀린 말이죠. 내구성 좋아야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내구성 좋아야 되고 사용 편리성해야 되고 차광 시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늘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고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마지막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게 보게 되면은 보통 보온 달격 커튼이 요거 5번째하고 6번째에 해당돼요. 이게 첫 번째가 뭐 그늘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쪽으로 하는 게 습기를 얘들이 먹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외부 차광하고 내부 차광이 있는데 아마 외부 차광, 내부 차광 보면 차광 효과가 외부가 높다, 내부 사용 공간 크다, 커튼 수명이 짧다, 안전성이 안 좋다, 환기 효율이 높다. 내부 차광은 좀 떨어지고 차광 효과 떨어지고 내부 사용 공간을 줄어들게 만들고 차광 커튼 수명이 길고 바람에 무관하고 환기 효율이 낮다. 그럼 외부 차광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녀보면 외부에다가 차광망 씌운 사람도 있어요. 차광망. 외부 차광망 같은 경우는 차광망이라고 해야 돼. 이제 검은색이나 하얀색 망이 있는데 이거 쉽게 되면은 차광 효과가 좋고
내부 사용 공간도 괜찮은데 뭐 사용 기간 짧을 수밖에 없죠.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커튼들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강풍이 불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찰이 발생해서 온실이 쉽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외부 차원 같은 경우는 좀 성능이 나쁜 온실들에 보통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성능이 좀 고가의 온실들은 거의 다 내부 차광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외부와 내부에 한번 비교 정도 해보는 것들. 실제로 외부 차광 시설이 가끔 우리나라에서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버섯 하시는 분들, 표고버섯 할 때 바깥에다가 햇빛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씌워놓죠. 그 외부 차광될 때 외부 차광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그 태풍 같은 거 볼 때 좀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요거 정도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차광. 환기가 잘 되나요? 환기요? 단동인데 어차피 뭐. 네. 단동인데 뭐 어차피 천장에서밖에 안 나는데 뭐. 근데 되게 좋아요. 외부 차광 해놓으면은. 네. 한여름에 보통 하는 건데 그럼 습도나 온도 관리가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보통 단동온실이라 그 해놓고 나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커튼이 있고 차광제가 있죠. 이제 차광제 위에서 뿌리는 것들. 초크라고 해서 바깥에다 뿌리는 게 있는데 장점은 투자비가 필요 없고 관리 유지비가 필요 없고 선택성 차광제도 있고 단점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못한다는 거 있죠.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매번 계속 쳐야 되고 그래서 이 차광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광제를 하는데 초기 시설주비가 과잉으로 발생해요. 뭐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돈 처음에 투자비는 안 들죠. 지속해서 사용해서 그렇죠. 초기 투자비는 안 들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무원의 차관의 두포실을 보게 되면은 승무원의 800 이상이면은 일단 친다 외부를. 보통 우리가 600에서 800 사이 되면 일단 쳐요. 그다음에 승강량이 많더라도 차광 커튼을 조정할 수 있으면 일단 차광 커튼을 사용하고 차광 커튼이 없거나 차광 커튼을 이용해도 조절이 어려우면 차광조를 덮어요. 현재 대형 호텔들은 전부 다 차광 스크린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퍼제도 또 뿌려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갖고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차광제 부포 시기는 하고 지금 하얗죠? 이렇게 도포전 도포가 있고 도파는 저희 지도교는 온실인데 보시면 이거는 지금 닦고 있는 모습이에요. 닦고 있는 모습. 요즘은 이제 우동지 같은 경우 저기가 있어요. 저기 그 세척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닦고 있고요. 일단 요거는 식물제 나올 거 아니고 일단 보면은 시럽 비율에 따라서 짙을수록 좀 차광률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도포제를 만드는데 도포제가 그러니까 혼합 비율을 작을수록 어때요? 차광률이 높아진다. 맞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페인트를 많이 넣을수록 당연히 차광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광등이 있고요. 보광등은 요 정도로 한번 해볼까 싶네요. 그러면 보광등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몇 페이지죠? 보광등 여기가 103페이지는 103페이지 알겠습니다. 보광등에 대해서는 여기 동호판인가요? 예? 103페이지는 뭐 어디 온실이에요? 예? 103페이지는 요거 동호판인가요? 이거 동부팜이 아니고 동부팜이 아닌데? 아 동부팜인가 보네. 아니 동부팜이 참 옆으로 세워졌는데 이거 어디서 찍었지? 우일팜도 아니고 동부팜도 아니고 아니 내가 어디서 잘라온 걸 수 있어요 그거. 일단은 이 동부팜은 내가 알기로 이렇게 옆으로 세워졌어요. 옆으로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LED 장점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전개 조금 들어가고 파장이 다양하고 뭐 빠른 점등이 필요하고 예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고압 나트륨은 예열이 필요해요. 키고 바로 켜지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키고 한참 있어야 커져요. 그 다음에 기계 충격이 가능하고 문제는 굉장히 고가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광원별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 게 뭐예요? LED요. LED등이죠. 예. 그 다음에 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LED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동등입니다.
인터라이트는 통과. 인터라이트는. 인터넷팅도 아니요, 연구적으로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저희가 상업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다음에 우리 온도 내기 하는데 화씨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호씨는 이제 온도에 민감한 건 뭐예요?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것들, 세포 신장의 호흡 같은 거 민감하고, 덜 민감한 건 세포의 분화, 뭐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은 온도가 15도 온도나 뭐 22도 온도나 18도 온도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세포가 커지는 성장 속도는 온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틀렸던 건데, 기온, 지온, 여본, 표본이 있는데, 기온은 공기 온도, 지온은 땅의 온도, 여본은 입회 온도. 표본은 옆에 온도가, 표본 안에는 입회 온도도 들어가 있어요. 표본은 과일이나 입회 온도를 통칭하여 표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온, 지온, 표본, 여본,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그다음에 연평균 온도, 일년평균 온도,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 온도 중에서 요 앞에 거랑 요 뒤에 거랑 섞어서 하나 낼게요. 온도 정의를. 틀린 거잖아.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 정의를 한번. 이거 알아야겠죠? 야, 이거 연평균 온도 다 알죠? 월 평균 온도 당연히 알고, 주간 평균 온도는 뭐예요? 일주일간, 요 앞에 거 이거 안 될게. 일평균 온도, 하루의 평균 온도가 있고, 주간 평균 온도는 낮 시간의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는 밤 시간의 평균 온도. 주간 평균 온도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야간 온도는 일몰부터 일출 때까지 평균 온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최고 온도는 하루 동안 최고 높았던 온도, 최저 온도는 그 기간 중에 제일 낮았던 온도, 일교차는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편차를 우리가 일교차라고 그러고, 결로 온도는 이슬점 온도라고 하죠. 이슬이 생긴 온도. 온도의 변화 속도는 시간당 몇 도시의 온도가 변했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적상 온도는 누적 온도를, 이건 적상 온도는 가로치고 과일의 숙성 익는 속도와 관계가 깊다고 얘기하면 맞겠죠. 교수님, 일평균 온도랑 적상 온도랑 같은 건가요? 아, 다르죠. 이거는 평균 온도는 24가지가 평균 온도, 하루 동안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적상 온도는 누적해서 열흘치 온도를 얘기하는 거, 뭐 30일치 누적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고의 최저 한계 온도는 뭐 최저 한계 온도는 토마토 뭐 12도, 뭐 10도, 12도 이하부터 한계 온도거든요. 10도 이하는 자기받고 12도까지는 멈추고, 그러니까 12도를 우리가 얘기하고, 최고 온도는 뭐 33도에 35도를 우리가 최고 온도로 얘기를 하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장애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터 얘기를 할 때 이 정도 우리가 용어 설명. 볼게요. 낮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조금 꼬아서, 낮은 일출부터 일몰, 그 다음에 밤은 일몰부터 일출. 알겠죠? 그걸 평균 온도라고 해요. 야간 온도, 야간 평균 온도, 주간 평균 온도. 그래서 최고 온도가 있고, 최저 온도가 있고, 야간 평균 온도가 있고, 주간 평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몰부터 일출 때까지를 우리가 야간 평균 온도, 그다음에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를 우리가 주간 평균 온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여기 보면은 일평균도 나오면은 요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요거 그냥 한번 생육 같은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일평균인데 광량은 적은데 평균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광합성에 비해 호흡이 많아진다. 그 식물이 약해진다. 맞죠? 그다음에 힘이 없어진다. 요거 맞잖아요. 광량은 풍부한데 온도가 평균도가 낮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호흡에 비해 광합성이 활발하여 우리가 힘이 남죠. 예, 입이 저장량이 많아지고 다음 달 광합성을 안 한다. 요거만 얘기할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력이 약하면 온도를 낮추라고 했죠. 예. 세력이 강하면 온도를 높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요. 여기는 하나 설명드릴게.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것이에요. 그냥요. 평균 온도가 높아질수록, 예? 보통 우리가 과일로 양분이 더 많이 가요. 예. V가. 보면은 과일이 있잖아요. 뭐 평균 온도가 19도, 23도인데 V별로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간다는 거. 그러면 너 높을수록 과일로 양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화방 많이 달아버리면 다 과일로 가버리고 이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가 생식생장, 저온 다습이 영양생장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과일로 양분이 더 많이. 그러니까 방합성도 얼마 안 했는데 더 많이 가갖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지난번에 했었죠. 또 이거 똑같이 한번 내볼게요. 이거요? 예, 맨 위에 거. 뭐요? 한번 계산해봐요. 한번 여기 나온 김에. 광량이 1800줄이고 화방수가 6화방? 잠시만요. 예. 계산 좀 들어볼게요. 광량이 1600줄이고 화방이 5화방이에요. 1600줄. 5화방. 우와. 예. 그럼 몇 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평균 온도가? 10도가 좀 넘죠? 여기가 잠시만요. 1600에서 1000을 빼고 300을 나누면 3.3도가 나오죠? 네, 20.3도 나오죠. 요건 하나 요 10까지 써줄게. 그냥 또 이번에 요 10까지 10을 쓰지 마라. 예? 24도 맞나요? 20.3도 20.3도요? 네. 5 정도. 여기다가 1000 나누기 300을 해야 되니까 예. 3.3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요 식을 줘요 말아요? 줘요? 그냥 이렇게 줄게요. 근데 복걸복이라 이렇게 외운 사람 하나 더 받는 거고 틀린 사람은 이게 그 다음에 뭐 넘어가고 그냥 이것도 우리가 이 그림도 보게 되면은 평균 광량 적상 광량이 높을수록 평균 온도를 높이고 떨어뜨리고 광량이 적어서 낮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약간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요 식이 예. 같은 얘기예요. 여기 넘어가고 인방이 남을 피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저기가 넘어가고 요거만 볼게요. 보면은 편차를 볼게요. 이건 그냥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편차를 볼게요. 정식 초기하고 정식 3화방 이후하고 보게 되면은 편차가 누가 더 커져요? 정식 초기가 편차가 커요. 정식 후기가 가면 갈수록 편차가 벌어져요. 처음에 주야간 편차가 온도 편차. 처음에가 큽니다. 처음에가 작고 3화방 가면 커지는 편차가요. 원래 정식 초기에는 편차가 작게 관리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편차를 좀 두기 시작해요. 이것들을요. 그냥 이거만 그냥 알고 있어요. 내가 정식 초기에 내가 말할게요. 정식 초기에는 주야간 온도 편차를 적게 놓고 후기로 갈수록 편차를 크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식 초기에는 편차를 작게 놓고 시간이 재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편차를 증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았죠. 근데 거꾸로 정식 초기에 편차를 일반적으로 정식 초기에 편차를 크게 놓고 온도 편차를 크게 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차를 작게 놓는다. 틀린 얘기죠.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광이 높을 때 어때요? 온도를 높게 놓고 높게 유지하고 광이 낮을 때는 온도를 낮게 관리한다. 맞죠? 이것도 앞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요 연결돼서 낼 수 있어요. 그럼 DIF 온도 편차. 이제 우리가 온실을 할 때 평균 온도가 있고요. DIF 주야가 온도 편차를 우리 갖고 온실을 통제한다. 작물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DIF는 주야가 온도 편차를 우리가 DIF라고 해요. 그러니까 DIF는 주야가 온도의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주간 온도 편차 그러니까 보면은요. 야간 평균도가 높을 경우에는 호흡량이 증가하고 건물장이 낮아지고 영양균열이 이양하고 과실 비대가 빠르고 작아지고 일평균도가 같고 주간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야간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절간이 짙고 엽색이 짙고 입이 두껍고 입이 작고
수학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주간 온도 너무 높으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일평균 온도가 같은데 야간 온도가 낮아요. 그럼 주간 온도가 어떤 얘기요? 높다는 얘기죠. 이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잎이 작아지고 잎이 강해지고 두꺼워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거 다 치면 되는 거죠? 네.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이렇게 됐든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라고 했어요? 주요간 편차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상이라고 쳐요. 원통이 이건 뭐예요? 밸런스가 맞은 거고 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주요간 편차가 낮은 거 작은 거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나무를 보면서 얘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편차를 줄이려고 해야 되고 얘 같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얘면은 편차를 좀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간 온도 편차를 통해서 생장의 이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좋을 때도 있어. 언제? 적심 후. 적심 후.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게 좋을 때가 언제 좋을 때냐면은 요거는 세력이 약해서 내가 조금 강하게 만들고 싶어.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게 좋은 상태고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게 DIF 갖고 우리가 온실을 거의 통제하거든요. 이 DIF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온실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DIF 갖고 또 어떤 거 하느냐? 에너지도 절약해요. 혹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 이상적인가요? 이게 상황에 따를 때 보통 뭐 4도, 5도 정도 얘기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4, 5도가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봄철에 보면 생식생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쪽에서 제가 이 뒤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어갖고 뒤쪽에서 이제 보통 4, 5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4, 5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대부분의 경우 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온도 편차가 크면은 어디로 간다? 생식생장으로 가고 온도 편차가 작으면 영양세제로 간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크면은 과일로 양분이 많이 가고 온도차가 작으면은 잎으로 양분이 많이 간다. 그래서 요거 정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차가 크면은 과일로 양분이 많이 가고 온도 편차가 작으면 잎과 뿌리나 영양성장류로 많이 양분이 간다. 이제 기억하셨죠? 온도의 변화 속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온도 상승은 1시간에 1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고 하강은 2도를 잡아요. 온도가 시간당 1도씩 올라가야 되고 떨어질 때는 2도씩 떨어지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올라갈 때는 특히 1도 이상 올라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1도씩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급격한 온도 변화는 작물의 스트레스 촉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들을 크게 만들면은 생식으로 가고 변화를 작게 만들면 영양으로 가고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시간당 1도 상승, 시간당 2도 하락을 얘기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식 환경의 생장 조절도 하지만 가장 큰 게 시간당 1도, 시간당 2도 내리라는 게 결로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은 결로를 안 만들려고 시간당 1도 떨어뜨리는 건 2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크게 움직여요. 이것들은 실제는. 근데 뭐 다단변을 해서 천천히 1시간씩 올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특히 결로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포모나 기온인데 기온이 빨리 올라가면은 결로가 생기고 천천히 올라가 이슬점하고 온도하고 식물체의 포모나와 같이 올라가면 결로가 안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 온도가 심하게 변하면 푸몬이 이슬점에 도달하여 과일 표면에 결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우리가 공기 온도가 가장 빠르고 심한 것은 바로 공기 온도이며 그 다음이 여본이고 가장 변화가 늦은 것이 과일의 온도이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여기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예를 들어서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것은 공기이고 두 번째로 과일이고 세 번째가 잎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거 볼게요. 여본이 있고요. 여본이 먼저 올라가죠. 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여본, 기온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본이 올라가고 과일 온도가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한 10시 되니까 어때요? 여본이 높아요? 기온이 과일 온도가 높아요? 과일 온도가 높죠. 낮 때니까. 왜 그랬을까요? 과일은 기공이 없다. 그러니까 증산을 안 한다. 증산을 안 하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계속 높아지겠죠. 잎보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맞추면 되니까 오늘 수업 들은 사람들만 그러면은 여본이 과일 온도는 한낮에 해가 강할 때 과일 온도가 잎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맞죠. 맞죠? 예, 일반적으로. 뭐 이걸 중간에 하나 딱 듣게요. 그러면은 맞은 건데 사람들이 안 들은 사람들은 틀린 걸로 할 수도 있어. 네. 일조 온도는 일출 정도 제일 많은 게 요거예요. 결로 방지. 그다음에 야간에는 생장 속도 조절. 요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결로 방지하고 요거 생장 속도 조절. 요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거 두 가지. 그 모닝딥이라고 했었잖아요. 모닝딥 온도 하강 관리법. 모닝딥은 현재 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도 옛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옛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있을지 몰라도 모닝딥은 하지 않는다는 제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부터 모닝딥의 개념은 사라지고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거고. 우리가 이제 결로 방지에서 아침에 천천히 올려면 좋다고 좀 넘어가고. 요거 표 내고 한번 시험 내볼게요. 요거 한 2개 낼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토마토 파프리카 이거 키울 때 이거 알파 오메가 이거 유표 하나 끝나요.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앞에 했던 뭐 환경제어 얘기하잖아요. 볼게요. 지금 생식생장 영양생장 있잖아요. 이게 볼게요. 줄기가 두꺼우면은 생장 강도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줄기가 두꺼우면 강한 거죠. 네. 가늘면 약한 거고 꽃이 빨리 피면 생식생장이 강한 거고 꽃이 늦게 피면 영양생장이 강한 건데 볼게요. 내가 위치가 여기 있어. 예를 들어 세력은 강한데 생식생장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 영양으로 좀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생식에서 세력은 강한데 생식이면은 온도 편차를 어떻게 돼요? 온도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요. 아니 세력이 강하잖아. 온도 생각하고 온도 낮춰야죠. 높여야지. 세력이 강하니까. 세력이 강하니까 온도를 높여야 애가 가늘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대가 두꺼워. 예, 네, 대가 예. 두꺼우니까 온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를. 예. 근데 생식생장이야. 온도 편차는 줄여야 돼요, 커져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내가 온도를 높이고 주야간 편차를 줄이려면은 밤 온도를 건드려야 돼요, 낮 온도를 건드려야 돼요. 방문 들어갑니다. 밤 온도를 높이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이 뭐예요? 야간 온도를 높여서 평균 온도를 높이고 DIF는 줄여준다가 나오겠죠. 이거는. 근데 아래 거 볼게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아래쪽. 위는 괜찮아. 얘는 내가 충분히 살릴 수 있어. 이 아래쪽은 살리기가 굉장히 이거는 화방을 날리는 확률이 높아요. 밑에 건 얘는 생생량인데 약해. 그러면은 얘는 약하니까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영양을 낮춰야죠.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는 DIF를 온도 편차를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죠. 작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건들 수 있는 게 밥 온도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언제 온도를 건드려야 돼요? 낮 온도를 건드려야죠. 낮 온도를 내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기에 낮 온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화방을 날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요게 제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요게 이거는 화방에서 꺾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온도를 낮출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환경만 갖고 한 거니까 여기서는 온도를 주가 온도를 떨어뜨린다죠.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생장상으로는 영양생장이에요. 영양생장인데 세력도 강해. 이거는 보통 10월, 11월 달 정도에 이틀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세력도 강하고 대도 두껍고 온도 그 다음에 영양생장이에요. 첫 번째 온도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죠. 편차를 벌려야 돼요, 좁혀야 돼요? 올려야 돼요. 벌려야 되죠. 그러면은 주가 온도를 올리면은 에너지 비용도 안 들고 편차를 줄일 수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영양 세력도 좀 약하게 만들고 생식으로 좀 돌릴 수가 있겠죠. 요거 그다음 볼게요.
영양냉장인데 체력이 약해.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이건 언제냐면은 정식 초기에 이게 그러니까 3, 4번 정도 나왔을 때 진짜 더우면은 영양인데 체력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골치 아픈 상태예요. 이것도 건들기 어려운데 그럼 이것도 볼게요. 이거는 낮 온도하고 밤 온도가 있는데 일단은 영양이니까 이걸 편차를 크게 만들어야 작게 만들어야 돼요? 편차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장마철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볼게요. 평균 온도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밤 온도를 떨어뜨리래. 장마철이 보통. 장마철 요전탕이 나와요. 그건 최악이에요. 이게 지금. 얘도 최악인데 얘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얘도 그냥 화방 날리면서 기다려서 막 웃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볼게요. 이 상태에 딱 집어넣을게요. 이 그림을 딱 지우고 점 하나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 쓰라면 쓸까요? 그냥 그러면 제가 그냥 어떻게 이번 낼지 안 낼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한번 일단은 볼게요. 습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습도를 얘기할 때요. 우리가 실제 공기의 중량 같은 경우에 있고 건조 공기가 있기로 했는데 절대 습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 습도가 뭐예요?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우리가 절대 습도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그 전에 이제 공업 하시는 분들은 킬로그램 대 킬로를 쓰는데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은 킬로그램당 그램 단위를 많이 써요. 킬로그램당 그램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 오실에서는 1kg에 5에서 20g 정도의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가 변해도 절대 습도는 변해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변해 상대 습도가 변해 안 변해요? 상대 습도는 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실의 절대 습도는 구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상대 습도는 구역마다 달라요. 절대 습도는 구역마다 전 구역이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온이면은 저기 가벼운 공기가 무거운 공기가 저기 온도가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20g에서 고온일수록 상대습도 낮아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습도 떨어지는 거고요.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이 있고요. 우리가 실제 수증기량이 있어요. 그럼 수분 부족분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 부족분은 하고 이런 식으로 내볼게요. 현재 포화 수증기량은 15g이다. 포화 수증기량 15g이에요. 킬로그램당. 근데 실제 수증기는 약 10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수분 부족분은 몇 g이에요? 포화 수증기가 15g인데 실제 수증기는 10g이에요. 그러면은 수분 부족이 몇 g 부족한 거예요? 5g 부족하죠. 5g 부족. 그럼 킬로그램당 5g이 부족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변칙을 낼게요. 그러면은 1입방미터의 공기는 얼마큼 모자랄까? 곱하기 그거 해놓고 제가 두 가지를 객관식으로 낼 거예요. 1.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6g이 부족하죠. 6g. 대략 6g. 정확한 6g 아니에요. 보통 10도에 우리가 보통 0.1.1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한번 꼽을게요. 그러면 이걸 한번. 그러면은 여기는 킬로그램 나올 거예요. 여기 단위가 여기 킬로그램이야. 근데 수분 부족분은 이제 제가 이제 공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실제로 1입방미터에 몇 g의 공기가 물이 부족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가 1kg당 포화 수증기가 20g인데 현재 물은 15g이 있다. 킬로그램당 15g이 있다. 그런데 수분 부족분은 입방미터당 몇 g이냐? 그러면은 5 곱하기 1.1을 하면은 6g이 되겠죠. 예, 1.1 곱하면.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주관식으로 1번 5g, 2번 6g, 3번 6.5g, 4번 7g 될 거예요. 그러면 답이 2번이죠. 2번이죠. 그러면은 한번 살짝 꼽을 거니까 지금 동호같이 딴짓하고 있으면은 틀릴 거고 저기 여기 뭐야 저기 은혜 씨하고 저기 민경이처럼 듣고 있으면은 아마 맞을 테죠 이제. 예. 한번 꼬아볼게요. 예. 킬로그램을 아마 제가 이제 입방미터로 바꿔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답은 입방미터로 써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아까 그 얘기니까 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요건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 여기가 적정이고 이쪽이 너무 건조한 거고 그렇거든요. 보게 되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습도가 높아져야 되죠. 네. 그냥 이건 두 가지 그냥 맞는 말 틀린 말 할게요. 예, 습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여본이 높을수록 공기 습도 어때요? 높아져야 되고 반대로 온도가 여본이 낮아지면은 공기중 습도가 떨어져도 되죠. 이게 뭐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적정 습도가 올라가면 보여주는 거고. 적정 습도 얘기 나오고 습도는 변발생. 습도가 높아져서 결로기온이 높아진다. 이것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습할 경우의 문제점. 꽃가루가 뭉쳐서 수정이 안 되고 변화가 나고 증산이 안 돼서 양분 흡수가 적고 광합 성도가 나타납니다. 과습할 경우에요. 과습이라는 건 뭐예요? 습도가 잠깐만 좀 너무 지루했죠. 10분만 쉬었다가